안녕하세요. 대형 로펌, 대형 회계법인 출신 홍은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의 전반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영화에서는 많이 봤지만 실제로 살면서 법원을 얼마나 많이 가보셨겠습니까? 대부분 법원 한번 안 가보시고 재판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연히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은 경우에 많이들 당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A부터 Z까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소장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발송하기 위해 드는 송달료를 납부하면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소장은 법원에 접수하는데 우편 접수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에 기재되는 사항은 필수적,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특정해야겠죠. 그렇다면 당사자에 관련된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구 취지는 결국 소송을 통해 원고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판결이 내려지기를 원하는지를 쓰는 겁니다. 청구 취지는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아서 B에게 소송을 청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경우 청구 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 취지는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보통 변호사랑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소장에는 청구 원인을 풀어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 원인이란 소송을 통한 내 청구의 법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기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는 대여계약을 하고 돈을 전달한 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위 사실을 법률 용어로는 요건사실이라고 하는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한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과 증거입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청구의 요건사실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외의 사정은 아무리 설명해도 판결의 결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대여금 사건에서 B가 나를 속였다느니 사정은 판결에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승소를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인지대, 송달료를 다 납부했는지를 검토하고 예컨대 상대방을 잘 특정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만약 소장 기재 사항 중 미비된 점이 있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장의 형식적인 사항에 이상이 없다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 즉 복사본과 함께 소송 안내 절차를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피고는 소장의 복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다소 촉박하게 여겨질 수 있으므로 보통 실무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겠다는 취지가 간략하게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그 뒤에 피고는 첫 번째 재판 전까지 실질적인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뒤에 빠르면 3개월 내에 늦으면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첫 재판이 잡힙니다. 이때 재판일을 변론기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재판은 구두 변론보다는 서면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워낙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사건이 많기도 하고 재판일에 원고 피고가 구두로 말한 주장사항을 판사분들이 일일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법원은 각 당사자들이 준비 서면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와 같이 제출된 서면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말씀드렸듯이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나 제3자가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 문서 제출 명령 등 법령으로 정한 근거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판하는 날 바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원고가 소장을 내고 피고가 이를 반박하는 반박 서면을 제출한 이후 첫 회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원고가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하면 보통 해당 서면을 준비하여 제출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 재판 기일을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차례 재판이 계속 잡힐 수 있는데 양측이 추가로 더 주장할 게 없고 관련된 증거도 모두 제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보통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힙니다. 판결 선고는 보통 변론이 종결된 이후로 한두 달 내에 잡힙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 선고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판결 선고일 시에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는 여러 사건의 판결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가 12,345 사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선고하고 끝나는 식입니다. 판결 선고에는 판결 이유가 기재된 판결문을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이 많기 때문에 판결 선고일 당일 또는 2, 3일 내에 판결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는 해당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승소한 이후 피고가 항소를 하면 피고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반박 서면을 제출하는 식으로 상호 간의 공방이 이어집니다. 항소심은 대부분 1심 절차와 유사합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제기한 주장, 증거를 전제로 추가로 주장 증명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다만 항소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1심과 유의미하게 다르거나 1심 주장을 보충할 수 있는 주장 증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 빠르면 항소심 첫 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3심,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1심, 2심과 달리 지금까지 법원의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법률심, 사실심의 차이에 대한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판은 보통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이상 가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설령 소송이 승소해도 상대방이 항소,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1, 2년은 훌쩍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데 시간,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면 공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 소장, 준비 서면을 읽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에는 평정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상대방 주장에 일희일비하게 되면 1년 또는 2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매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가까운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는 더욱더 차라리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혼자 끙끙대거나 고통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변호사가 단순히 소장과 준비 서면을 쓰고 재판에 출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된 분쟁에서의 일종의 용병입니다. 1년이 넘는 재판 과정 동안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워주고 고민하고 마음 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훨씬 내 속이 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최대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기회가 된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홍은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